황교안 대표님을 대신해서 자유한국당 대변이신 우리 민경욱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의원님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개받은 민경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은 각기 다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취미를 갖고 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공통적인 관심사와 사랑으로 하나의 회의체 밑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렵고도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한 100여 명 모이셨는데 아까 호명된 분들보다 앞으로 오실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아직 도착하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으신 걸 보니까 전국적인 조직이 이렇게 갖춰진 것 같아서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황교안 대표께서는 지금 여러분 잘 지켜보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마음속으로 우려와 걱정도 많이 하시겠지만 잘 지내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뭐 사람들에 따라서 6인 회의라고도 하고 아침 일일 점검 회의라고도 하는데 그때마다 뵙고 말씀을 이제 듣고 또 지시를 듣고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치라는 이 환경이 그동안 살아오신 환경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어서 적응하는데 좀 힘드신 것 같기도 했지만 지금 많이 안정이 되셨고요. 씩씩하게 잘 지내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대중연설 같은 것도 하시는데 그렇게 큰 소리를 질러서 하는 거에 익숙치 않으셨죠. 전당대회 때만 하더라도 언제 박수를 쳐야 하는지 모르게 연설하셨어요. 박수 칠만 하면 한번 소리를 질러주셔야 되는데 박수 칠만 하면 다시 또 내려가시고 그래가지고 박수 치려고 하다가 박수를 못 치는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호응도 이렇게 유도하시고 잘 하십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일이 있었죠. 대표로 취임하시고 전국의 국민 대장정도 다녀오셨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몇 번 봉견도 다니셨습니다. 광주에서 2차례 그랬고 지난 금요일 날 국립현충원에서 있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4주기 추도식 거기에서는 신공화당이죠. 우리공화당이죠. 우공당 그 지지자들로부터 물색을 받으셨습니다. 그거는 전부 사실은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황 대표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이셔서 물살이를 맞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는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 애를 쓰고 계십니다.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또 정치를 시작한 이유도 박 대통령의 탄핵 과정이 잘못됐다, 불의한 것이었다. 그래서 정의를 실현해야 되겠다. 정의에 대한 의지가 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다면 당신에게도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이제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그런 속속들이를 다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게 된다면 지금 옥중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모든 걸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오해는 다 풀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총장하고 이제 인사를 하셨었고 인사한 다음에 사무총장께서 이제 사퇴를 하셨죠. 한선교. 그 이후에 박맹우 사무총장으로 이제 인선을 마치고 그 조직이 잘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아드님
대한 뭐 의혹, 혹은 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문제, 그런 게 일부 적대적인 언론들로 하여금 말 실수다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약간 정체기를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체기를 뚫기 위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5당 회의, 대통령과의 5당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지금 사람들에 따라서는 5당 회의가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적이에요. 왜냐? 그동안에 대표께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모이지 못했었는데 대표가 한번 모입시다. 그래서 모였죠. 그래서 모임의 주도권을 가지셨고 그 사진을 봐도 알겠지만 가장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를 다시 한번 각인시킬 수 있어서 첫 번째 성공이고요. 두 번째는 그 모임의 상대편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모임에 만족하십니까? 이랬더니 불만족스럽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이에요. 예, 그분이 만족스럽다 그러면 우리가 뭐 넘어간 건데 그분이 불만족스럽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공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랬느냐? 대통령은 5당 회의 대표들과 만나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했거든요. 죽어도 안 이뤄졌거든요. 그러니까 첨단 소재에 대한 뭐 발전을 기한다. 요 전에 법적, 제도적 뭐 지원을 통해 뭐 발전을 꾀한다. 그래서 법적, 제도적 지원이라는 그 말을 집어넣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걸 넣게 되면 추가 경정 예산안, 또 법안 마련하고 예산 마련하고 이게 꼬리표처럼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넣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대통령이 넣자고 했었어요. 안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국회 원내의 협상은 원내 대표에게 맡기도록 한 것. 그런 것이 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이었다는 보고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이제 응원입니다. 마음속의 응원과 기도고 지금 전국에서 이렇게 모이신 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뿌듯하고 가서 바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또 여러분들의 그 이제 모임이 얼마나 커지느냐,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함께 모일 수 있는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 기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황 대표님의 과제는 뭐가 있느냐? 처음에 입당을 하셨을 때,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대표에 입후보하셨을 때 일부 정치인들은 너무 빨리 왔다. 그래서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총선까지 1년 그때 뭐 한 4개월쯤 이렇게 남았을 텐데 1년 4개월쯤, 1년 2개월쯤 남았을 텐데 14개월. 그동안에 막 흔들어서 거기에 남아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직접 본인이 공천을 해서 총선을 치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김무성 대표가 대표 체제로 선거를 진행을 했는데 그거 빼놓고는 여고, 야고 최근 들어서는 전부 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선거, 총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흔드는 것 때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들어와서 이분이 이제 하신 걸 보면 알지만 뭐 독실한 기독교인에 그동안은 검찰에 계셨고 총리 하셨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게 없을 것이다. 잘못된 게 없으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털어도 먼지가 안 나니까 잘 지켜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뭐 몇 개월 동안 옆에서 지켜보니까 잘못이 있어서 사람들 터는 게 아니에요. 생사람도 그냥 잡는 겁니다. 계속 생사람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께서는 그걸 버틸 만한 뚝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출신이 되게 빌빌해가지고 옆구리 푹 한번 쑤시면은 아이고 하고 나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그 전에 있었던 분들도 제가 주위에서 정치부 기자 하면서 이렇게 지켜볼 기회가 있었죠. 반기문 총리, 반기문 사무총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보다는 다릅니다. 이 종교적인 신념, 또 소명의식이 지금 그 정치를 시작하는 이유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어서 굉장히 강한 그 신념과 추진력으로 지금 정치 생활을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총선이 나왔는데 총선까지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시면서 총선 이제 전국적인 자기 조직을 만들고 전국적으로 이제 공천을 이제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자기의 세력이 더 공고화되는 거죠. 공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원칙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 공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기는 공천만 우리가 강조합니다. 공정한 공천을 이루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으니까 그래서 공천을 잘 하시고 그 잘된 공천에 의해서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 2년 뒤에 있는 우리 그 대선에서도 우리가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권을 한번 뺏긴 다음에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애국 시민들 중에서는 가운데는 우리들한테 너희들 왜 그거밖에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요. 답답하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군대 들어가면은 뭐가 깡패라고 그러죠? 계급이 깡패입니다. 군대 들어가면은 계급이 태권도예요. 국회에는 국회 의석 수가 최고입니다. 그 국회의 의석이 적은 사람은 아무 짓도 못해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됩니다. 예,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기기만 하면 지금 여러분들 고생하고 계시는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법들은 고치면 됩니다. 우리가 과반수가 된다면 고치면 돼요.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문제는 또 제도를 고치려고 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 거기에 우리가 계속 주시를 하고 선거 제도가 올바로 만들어져서 개정이 돼서 이번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코노미스트지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지에 나온 민주체제의 신독재 4단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독재라는 것은 전체주의나 공산주의 이런 데서만 나올 수 있다고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민주주의만 있을 것 같은 우리 현대 우리 사회에서도 독재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4단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위기의 순간에 카리스마로 집권한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적과 적폐를 만들어 공격한다. 세 번째는 언론기관과 사법기관, 다음에 언론, 사법, 검찰들을 장악해서 자기 편으로 만든다. 네 번째가 놀랍게도 선거제도를 고친다 이겁니다.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 첫 번째 그 카리스마 또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은 탄핵을 맞은 그 어지러운 순간에 촛불혁명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촛불혁명의 카리스마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지금 보면 끝까지 세무조사하고 사람들 사정정국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것도 그렇고 끊임없이 적과 적폐를 만들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게 한다. 겁을 준다는 거죠. 세 번째 언론기관, 사법기관, 검찰 이런 것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가장 무서운데 그렇게 된 다음에는 선거제도를 고친다고 해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려고 하거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굉장히 복잡해서 설명드리기가 뭐하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거를 통과시키면은 우리는 영원히 권력을 잡지 못합니다.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다수당, 다음에 두 번째
정의당을 끌어들여서 절대적인 과반수를 만드는 아주 무서운 제도나 그런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우리가 대동 단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길어졌는데요. 뭐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받고 싶은데 그런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모여주신 여러분들 전국 각지 팔도에서 모여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계시는 자리에서 우리 황교안 대표 체제가 잘 작동해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경호 우리 의원님께서 축사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